세상에는 다양한 음모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음모론은 아마도 인간의 고향이 지구가 아니라는 음모론일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가장 강력하게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은 앨리스 실버 박사인데요. 그는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지구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살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앨리스 박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리켜 감옥 행성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 행성론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질병은 두통이나 알레르기처럼 크게 성가시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병이죠. 이러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면 됩니다. 다른 많은 동물들은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도 건강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몇 시간 안에 피부가 타게 되고 장시간의 노출은 때때로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되죠. 또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눈을 가늘게 떠야만 간신히 태양을 바라볼 수 있죠. 심지어 인간은 아주 좁은 청각 주파수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좁은 영역의 전자기 스펙트럼만 볼 수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지구는 인간의 고향이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허리 통증일 겁니다. 인간 대부분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허리 통증을 겪게 되죠. 그중 일부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며 최악의 경우 이러한 고통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감옥 행성론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 행성의 중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향과는 전혀 다른 지구의 중력이 많은 사람들의 등을 변형시킨 것이죠. 앨리스 실버 박사와 같은 감옥 행성론 지지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지구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박사의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체 시계는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수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감소되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옥 행성론 지지자들은 우리의 진짜 고향 행성이 25시간을 주기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신체 시계는 아직도 이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우리가 태양계의 다른 곳, 심지어 아주 먼 우주에서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진짜 고향은 어디일까? 우리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주제의 마지막 항목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통해 223개의 유전자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유전자가 박테리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이러한 유전자들이 다른 모든 생물들과 비교해서 인간만이 절대적으로 진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정크 DNA라고 불리고 있는 비코딩 DNA는 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사실 우리 고향 행성에서 꼭 필요했던 유전자였지만 지금은 쓸모가 없어진 유전자인 걸까? 사실 다른 과학자들이 223개의 추가적인 유전자의 발견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의 제기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학계에 반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옥 행성론에 따르면 우리의 조상은 죄수가 아니라 파괴된 행성을 탈출한 난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오늘날 소행성대가 있는 곳에 존재했던 행성이라고 주장하죠. 우리의 조상들은 죽어가던 행성 또는 충돌에 의해 파괴되고 있던 행성으로부터 탈출하여 근처의 다른 세계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별에서 온 존재들이라고 적혀있는 고대의 문헌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기도 하죠. 혹시 이 소행성대에 존재했었던 행성의 하루가 25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더욱 적합한 중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온 죄수들의 후손이든 파괴된 행성으로부터 탈출한 생존자들의 후손이든 간에
우리가 한 종으로서 다른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분명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구의 외핵과 하부 멘틀 사이의 경계에서 매우 밀도가 높은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이 구조물들은 이전에 연구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게 퍼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구조물들은 예전부터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그마일 수도 있고 폐기에서 흘러나온 녹은 철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예상하기 어려운 전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구조물을 초저속 영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초저속 영역은 지표면 아래 약 2900km 깊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이곳에 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지진이라는 도구를 통해 지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지진은 지구 표면 아래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지진파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지진파는 암석의 밀도나 온도 그리고 다양한 물질들의 저항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산란되어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메아리를 발생시키죠. 가까운 구조물에서 발생된 메아리는 우리에게 더 빨리 도착하고 거대한 구조물에서 나오는 메아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된 지진계를 이용해 이러한 메아리의 이동 시간과 진폭을 측정하여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암석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박쥐가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향 정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 내부의 지도를 작성해 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구의 핵과 멘틀 경계에 매우 거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역은 지진파의 속도를 늦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초저속 영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이렇듯 지진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반대로 답답한 도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한정된 지역만 조사할 수 있으며 신호가 지구 내부에서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별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인 시퀀서를 지구 내부를 조사할 수 있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시퀀서를 이용해 지난 30년 동안 발생했던 약 7천여 건의 지진을 분석해 보기로 했는데요. 분석 결과를 확인한 과학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석된 데이터의 40%에서 공통적으로 메아리가 발견된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물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진파의 경로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약 1000km의 길이로 연결된 초거대 저속 영역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발견되었던 구조물들의 크기는 약 100km 정도였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구조물이 달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약 40억 년 전 초기 지구와 화성 크기의 어떤 물체가 충돌해서 만들어진 흔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의 분석 결과는 아직 추정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구조물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해 지구의 심장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 이상하고 밀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구는 메릴랜드 대학의 김도연 박사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과학자들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을 포착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소행성은 지구에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너무 갑자기 발견돼서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인공물체로 착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은 즉시 이 소행성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행성의 크기와 경로, 그리고 속도와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했죠. 분석 결과 이 소행성은 1시간 이내에 지구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돌 확률은 100%였습니다. 이 소행성의 이름은 2022 EB5입니다. 지구에서 약 5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 소행성은 발견된 지 1시간 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사이에 있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충돌 시간과 충돌 장소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현재 소행성의 충돌을 포착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당시 충돌 지역의 상공이 구름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위성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소행성이 떨어진 지점이 바다라서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충돌 사실을 관측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행성의 폭발 신호가 국제 초저주파 탐지기에 의해 정확히 감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탐지된 데이터를 통해서 소행성의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 소행성은 대략 3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속 18km의 속도로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또한 이 소행성은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폭발 당시의 충격은 대략 TNT 2000톤에 달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2022 EB5는 작은 크기의 소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돌 몇 시간 전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행성이 도시에 떨어졌거나 현재 전쟁 중인 지역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작은 소행성이었다고 해도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행성의 충돌 시간과 충돌 장소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냈죠. 사실 이번의 성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소행성의 발견과 충돌 가능성, 그리고 충돌 시간과 장소의 정확한 예측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소행성들은 지구에 충돌한 다음에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2022 EB5 소행성은 지구와 충돌하기 전에 발견된 5번째 소행성이었죠. 그만큼 충돌 직전에 작은 소행성을 발견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충돌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더욱 향상된 소행성 감지 능력과 분석 능력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019년) 아이슬란드에선 빙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700년간 화산 위를 뒤덮고 있던 오크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모두 녹아 없어지면서 인류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자 추모비를 세우고 장례식이 열린 것이죠. 그로부터 4년 후인 2023년 여름, 유럽에 유례없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단 일주일 만에 1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휴가철 관광객이 몰려드는 그리스 아크로폴리스는
낮 기온이 연일 40도 이상을 기록하며 실신 환자가 속출하게 되어 결국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북극해의 빙하는 전부 녹아버려 지난 간빙기 이후 처음으로 빙하 없는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남극 대륙은 아르헨티나 면적에 해당하는 빙하가 녹아 사라져버렸죠. 미국 남부는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며 맨던홀 호수 수위가 약 1m가량 상승해 주택이 붕괴되거나 거목이 쓸려 내려가는 등의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은 아시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600mm인 중국 북서부 산시성 시안에는 하루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내리며 단 하루 만에 1년 강수량의 6분의 1에 달하는 비가 쏟아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평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었으며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치솟았습니다. 무더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륙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태풍 카눈은 보통 태풍의 수명의 2배나 뛰어넘는 약 20일가량을 생존하며 최고 300에서 400mm나 넘는 비를 쏟아내리며 370건의 시설물 피해와 1명의 사망자와 1명이 실종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이 소멸되자마자 우리나라에는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더욱 무서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했던 1.5도 임계점을 이미 초과했으며 지금도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베리 연구소와 나사의 에임스 연구센터에서는 지구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열 스트레스와 온실 효과, 강수량, 상대 습도 등의 데이터와 나사의 기후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인 CMIP6 모델을 기반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CMIP6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의 온난화가 현재 기조대로 유지될 경우 늦어도 2040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 상승했을 때 각 지역별로 어떻게 기후가 변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선 2040년대의 지구 표면 기온이 평균 약 2.3도에서 2.7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바로 북극지방을 비롯한 극지방입니다. 이 지역들은 북극 증폭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현재보다 약 3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산불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화재 날씨 카테고리에선 호주, 북미 서부, 북부 및 남부 아프리카 등 고온 건조한 기후가 발달한 곳에서 지금보다 더욱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약 1도에서 1.5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화재 날씨 그래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었으나 강수량과 열 스트레스 카테고리에선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40년 연간 평균 강수량이 현재보다 100mm에서 150mm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이 약 1306mm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2022년 대홍수와 같은 급 또는 그 이상의 수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죠. 여기에 더해 기온, 상대습도, 복사에너지 등을 종합해 우리가 여름철 실외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열 스트레스 지수 또한 수치상 약 3.0점에서 3.5점 사이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열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할수록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봄철, 여름철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또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겪을 범지구적인 문제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곳곳의 기후 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 학자들에게서 기후위기가
이미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인류에겐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가 힘을 합쳐 탄소 배출량을 0이 되도록 줄이고 앞으로 차근차근 지구의 기온을 낮춰나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간다면 말이죠. 로켓 엔진 1000개를 이용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로켓 엔진을 이용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간의 군비 경쟁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약 44년간 이러한 냉전 시대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 진영의 군비 경쟁은 때로는 독특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 공군이 제안했던 프로젝트 레트로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 목표는 소련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로켓 엔진을 이용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죠. 이 프로젝트의 실제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소련의 핵미사일 발사가 탐지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1000개의 로켓 엔진을 일제 점화하여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나요? 어쨌든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만 할 수 있다면 소련의 핵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 지구의 자전을 원복시킨 뒤 즉시 소련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아주 끝내주는 계획이죠. 이 황당한 아이디어는 실제로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 공군의 각 부처들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검증 결과 당시 미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었던 걸까요?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당시 많은 전문가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정말 1000개의 대형 로켓 엔진이 있으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수량을 극단적으로 한 1000조개쯤 정도로 늘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수의 로켓이라면 대략 2.6 곱하기 10의 21제곱kg의 추진체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려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 질량의 약 5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0조개의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게 되면 분사되는 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켓 엔진은 가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연소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로켓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가스와 열에 의해 지구는 재앙이 닥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실제로 추진되었던 엉뚱한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프로젝트 레트로는 심판의 기계 핵전쟁 기획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흐르는 지하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주요한 수원지였습니다. 가뭄 등 날씨에 상관없이 일정한 유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지하수의 가장 큰 장점이며 이외에도 높은 미네랄 함량과 깨끗한 수질은 또 다른 장점 중 하나입니다. 수질 정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현재에도 지하수는 여전히 물 자원의 약 35%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식수의 약 50%, 농업용수의 약 40%,
산업용수의 약 30%를 지하수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지하수를 활용하여 생수를 만들거나 지하수를 끌어올려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 또한 자원 고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5년 나사와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주요 지하수 수원지 중 일부는 이미 지속 가능이 어려움 수준으로 저장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하수는 한 번 고갈이 될 경우 원래 상태만큼 돌아오는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하수 고갈로 인한 피해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하는 도시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로 수도를 옮기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한 지하수로 인해 지구 자전축마저 뒤틀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자전축은 약 15m가량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외부 요인이 없더라도 지구의 자전축이 회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지구 위 공기의 흐름 변화로 발생한 저기압과 고기압의 차이만으로도 자전축이 매년 약 2m에서 3m가량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지구 자전축의 운동 경로가 자연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이 원인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는데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 인공적인 영향으로 지구의 자전축의 이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하수 사용량과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퀘이사를 활용한 측지 기술을 사용하여 자전축 변화와 이동 경향을 측정하였습니다. VLBI 측지 기술은 지구 자전축의 변화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보다 정확한 관측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해수면 상승 요인에는 다양한 자연적, 인공적 원인으로 인한 요인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그린란드 빙하와 남극 빙하 이외에도 지하수가 해수로 유입됨으로써 해수면이 최대 약 6mm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같은 기간 동안의 지하수 사용량을 바탕으로 실제 해수면 상승 높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인류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지하수를 약 2150기가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양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무려 8억 6천만 개를 채우고도 남을 양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끌어올려진 지하수는 사용된 후 대부분 하천을 따라 바다까지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흘러간 지하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지구의 질량 분포가 일부 변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지구 자전축 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각 요인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인류가 쓴 지하수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자전축 이동 방향과 실제 자전축 이동 방향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하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자전축 이동 방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하수 영향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지구 자전축이 이동한 방향과 더 잘 부합합니다. 정밀한 계산 결과 지구 자전축은 동경 64.16도를 향해 약 78.48cm를 이동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년에 약 4.36cm를 이동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하수 사용량이 지구 전체의 자전축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약 80cm라는 수치는 자전축이 자연적으로 이동한 15m라는 수치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류의 인위적인 행위가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북반구는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에서 겨울이며 태양과 먼 원일점에서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전축이 180도가량 회전할 경우 북반구는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에서 여름을 나게 되고 태양과 더 먼 원일점에서 겨울을 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여름철에는 더 뜨거워지고 겨울철에는 더 추워져 연교차가 훨씬 커지게 될 것이며 여름과 겨울의 에너지 입사량 차이가 매우 커지면서 열적 불균형으로 인한 슈퍼 태풍 등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은 단순히 물 부족 문제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해가며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대가로 당장 코앞에 수많은 기후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대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혁명을 일으키며 또 한 차례 발전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여러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가보셨죠? 제가 무려 그 3개의 과학관에서 관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하는 작은 집필지를 운영하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하필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블루 마블이라고 부를 정도죠. 그런데 지구는 왜 아름다운 것일까요? 지구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순전히 파란색과 하얀색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은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이고 하얀색은 구름이죠. 바다와 구름의 정체는 바로 물입니다. 지구가 아름답고 또 거기에 생명이 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라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은 지구가 아닙니다. 물이 제일 많은 곳은 목, 토, 천, 해 같은 커다란 행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손을 씻거나 목을 축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죠. 기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목, 토, 천, 해 4개의 행성은 기체 행성입니다. 기체니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아니 기체 속을 떠다니면서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알까지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발을 디딜 수 있는 땅, 헤엄칠 수 있는 물, 또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수, 금, 지, 화 같은 암석형 행성에만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가운데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쳐다봐요. 수성과 금성은 뜨겁고 화성은 차갑잖아요. 정말입니다. 금성은 평균 기온이 473도나 돼요. 모든 것이 다 끓어버릴 온도이니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화성은 영하 63도나 됩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그렇다면 영하 63도면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영하 63도면 생명이 못 살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극점은 영하 90도까지 내려가요. 거기에 썰매 끌고 텐트 치고 밥 해먹으면서 다녀오잖아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오미야콘 마을은 영하 68도까지 떨어집니다. 화성의 온도 영하 63도는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을 온도이지 못 살 온도는 아닌 겁니다. 이것에 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5도였어요. 어느 시점이든 전 세계 온도를 평균 내면 딱 15도가 되는 거였죠. 우리가 살기 좋아하는 바로 그 온도입니다. 다시 초등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금성은 왜 이렇게 뜨겁고 화성은 이렇게 추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쳐다봐요.
아이고 관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금성은 태양이랑 가깝고 화성은 태양이랑 머니까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 때문에 행성의 온도가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의 온도는 어떨까요? 금성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성은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43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재밌게도요, 수성은 1년은 대략 90일인데 수성의 하루는 60일이에요. 그러니까 30일 정도의 밤은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고 다시 30일 정도의 낮은 430도로 뜨거운 셈이죠. 아무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이 금성보다 덜 뜨거운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태양과 행성과의 거리만은 아니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대기입니다. 지구의 대기압은 1기압입니다. 그런데 금성은 90기압이나 돼요. 엄청나게 공기가 많은 거죠. 이 많은 공기가 온실작용을 하면서 금성은 1년 내내 뜨거운 겁니다. 이것에 비해 화성은 100분의 1기압밖에 안 돼요. 공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SF 작품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화성에 낙오된 어떤 우주인이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안테나가 부러졌어요. 이걸 고치러 나갔는데 태풍이 불어서 나자빠졌다. 이런 장면은 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사람을 밀칠 수 있는 공기 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멀기도 하지만 공기 입자가 너무 적어서 온실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런데요, 수성은 공기가 아예 없어요. 대기압이 제로입니다. 수성에 공기가 없는 이유는 달에 공기가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달은 작잖아요. 작아서 힘이 없어요. 중력이 작다 보니 공기를 붙잡고 있을 힘이 없는 겁니다. 달 지름이 3,500km인데 수성 지름은 4,900km예요. 조금 더 큰 정도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고 또 적당한 크기라서 우리가 살기 좋은 딱 15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달입니다. 왜냐하면 달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기 때문이죠. 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바다에서 탄생했어요. 달이 없으면 밀물과 썰물이 없을 테니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서로 만나기 어렵고 생명과 자원, 에너지가 마주치기 힘들겠죠. 그런데 하루에 2차례씩 있는 밀물과 썰물은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줘요. 덕분에 바다 생태계가 풍성해질 기회가 생긴 겁니다. 태양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두 개의 천체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면서 공전하고 있었어요. 이하와 테이아라는 행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하와 테이아가 꽝 충돌해요. 두 행성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구죠. 이때 충돌의 충격으로 많은 부스러기들이 우주로 튀어나갑니다. 이것들이 마치 토성처럼 고리를 이루고 있다가 중력으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죠. 그것이 바로 달입니다. 우주를 떠돌던 천체가 지구의 중력에 사로잡혀서 달이 되는 것과 두 천체가 충돌해서 부스러기가 달이 된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틀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계절입니다.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으면 각 위도별로 받는 태양 에너지는 1년 내내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 계절이 생길 수 없어요. 지금은 자전축이 23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태양이 내 머리 위까지 오르고 겨울에는 비스듬히 뜨면서 계절이 생겼죠. 우리나라는 더울 때랑 추울 때 거의 60도 정도 차이가 나요. 생태계가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내부 구조예요. 지구 한가운데는 내핵, 그 위에 외핵, 그 위에 멘틀, 그 위에 지각이 있습니다. 마치 양파처럼 겹겹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가운데 있는 내핵과 외핵은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식지 않고 액체 상태, 용융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었죠. 고체 상태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내액은 압력에 의해서 고체 상태가 되었는데 그 위에 있는 외액은 여전히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니까 흐르겠죠. 고체 금속 내액을 액체 금속 외액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금속 주변에 금속을 계속 돌리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덕분에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된 거예요. 지구 어디든 그리고 지구 궤도 위에서도 자석을 놔두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죠. 지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기장 때문입니다. 이 자기장이 지구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태양에서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같은 빛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방사선도 오고 우주 입자들도 태양풍 형태로 날아오죠. 태양풍은 생명의 원소들을 파괴합니다. 물도 파괴하고 DNA도 파괴하고 RNA도 파괴해요. 하지만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이 자기장이 태양풍을 다 쳐내줍니다.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자기장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낮에는 신라 고분 같은 집을 짓고 밤에만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다 치고 다른 미생물이나 곤충, 식물, 동물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고 결국 우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지구 자기장은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인 겁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다른 행성에는 바다가 없을까요? 수, 금, 지, 화 가운데 왜 지구에만 바다가 있을까요? 수성과 금성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증발했겠죠. 수성은 중력이 약하니까 증발한 물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고, 금성은 제법 무거우니까 증발한 물이 수증기로 대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성이에요. 화성은 춥잖아요. 그러니 바다가 증발할 수가 없어요. 추우니까 얼었을 거라고요? 아니면 얼었으면 얼음바다가 있어야죠. 지구만한 얼음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화성에는 바다가 없을까요? 이것이 지구와 화성의 내부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식어서 지구와 같은 양파 구조가 없는 겁니다. 고체 금속 내핵, 액체 금속 외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장이 생기지 않았죠. 자기장이 생기지 않으니까 태양풍을 그대로 받습니다. 태양풍에 의해서 바닷물 H2O가 H2 수소와 O2 산소로 쪼개지는 거예요. 수소는 가벼우니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산소는 제법 무겁잖아요. 날아가기 전에 화성 표면에 있는 암석의 금속들과 결합합니다. 지구에서도 금속에 산소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녹슬잖아요.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이 빨갛게 녹슬었어요. 맨눈으로 봐도 화성은 빨갛게 보입니다. 또 요즘은 오퍼튜니티 같은 화성 탐사 로봇가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탐사 로봇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화성 표면이 마치 갈라진 논처럼 보입니다.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다가 말랐다는 뜻이죠. 화성 표면을 누려봤더니 바다의 흔적, 강의 흔적, 호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화성과 달리 지구에 바다가 있는 까닭은 지구의 내부 구조 때문에 생긴 자기장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과학부 학생이 그깟 자기장이 뭐 대단하다고 바다를 다 날려버려요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40억 년이면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시간입니다. 지구의 지름이 12,800km입니다. 근데 바닷물의 깊이는 평균 4km밖에 안 돼요. 농구공이 지구라고 한다면 농구공을 감싼 비닐 랩이 바다쯤 되는 거예요. 40억 년 동안 태양풍을 쪼인다면 충분히 사라지고도 말 양인 거죠. 태양계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까닭은 지구의 물리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며 밀물과 썰물을 익히는 달이 있고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고 또 양파 같은 내부 구조 덕분에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갖춘 행성을 태양계에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바꿔서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화성의 표면은 바뀌더라도 화성의 내부 구조까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아니면 태어날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26초마다 한 번씩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긴 하지만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분명히 진동하고 있죠. 이 진동은 무려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26초마다 지구가 진동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26초라는 규칙에는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진동은 1961년에 처음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감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진계에서 일제히 감지되었죠.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진동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의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26초라는 아주 규칙적인 주기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진동이 지구의 남반구 아니면 적도 대서양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반구의 여름이 시작되거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더욱 강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분석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 진동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의 가설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파도에 의해 발생된다는 가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화산 활동에 의해 발생된다는 가설입니다. 첫 번째로 파도 가설은 파도가 해안을 강타하여 진동이 생길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파도는 해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대륙붕에 부딪히게 되면 얕은 해저에 영향을 주게 되어 마치 책상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규칙적인 진동의 원인일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 위치를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보니만을 지목했죠. 두 번째로 과학자들은 이 진동의 원인이 화산 활동에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진동이 상투메 프린시페에 있는 상투메 섬에서 아주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 섬과 비슷한 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두 가설 모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럴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진동의 간격이 26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왜 그 장소에서만 발생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 강력한 파도가 해안선을 강타하는 장소는 이외에도 많이 있고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진동은 세계 각지에서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장소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또 이것만으로는 26초의 간격을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진동의 연구에서 점점 손을 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정체를 알 수 없고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진동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실체적인 대륙 아래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라서 그럴 수 있고 또는 지원금 문제일 수도 있죠. 결국 이 진동이 관측된 지 거의 60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이 진동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진동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진동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지구에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현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오래된 수수께끼는 과연 언제쯤 풀리게 될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건 어쩌면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사롭지 않게 생긴 구멍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구멍입니다. 그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구멍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구멍인데요. 그 깊이만 해도 무려 12km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보다도 더 깊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봉인되어 있는 이 깊은 구멍에서 과거의 과학자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러시아 서부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멍은 인류가 파낸 가장 깊은 구멍입니다. 이 구멍의 정식 이름은 콜라 초심층 시추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시추공이지만 사실 연료 등의 추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멍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깊은 구멍을 파냈던 것일까요? 사실 이 구멍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지각을 연구하기 위해 파낸 구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70년에서 1994년까지 약 24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초기 목표는 지각의 15km까지 파 내려가는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약 12km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에서 가장 깊이 파내려간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 깊이가 약 35km 정도 되니까 반에서 조금 못 미친 거리까지 뚫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곳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첫 번째로 약 7km 지점에서 24종의 오래된 단세포 유기체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석들은 꽤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깊이 약 12km 지점에서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깊이에서 물이 발견될 줄은 과학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높은 압력에 의해 쥐어짜여진 암석에서 나온 수소와 산소 원자들이 물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이 물은 암석층의 불 투과성 때문에 지표면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성분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분이었으며 이 수소 때문에 시추공의 입구로 흘러나온 진흙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목표대로 15km까지 뚫고 내려가고 싶었지만 결국 12,262m까지 도달한 뒤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이곳 암석층의 온도가 180도로 초기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인데요. 높은 온도 때문에 이 암석들은 단단한 상태가 아닌 마치 녹은 플라스틱처럼 흐물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이 암석을 뚫고 나서 드릴을 교체하고 나면 구멍이 흐물거리면서 다시 닫혀버리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결국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이 암석층을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기존의 목표대로 15km까지 내려갔다면 그곳의 온도는 약 300도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예산 등의 문제로 2005년에 최종 폐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구멍의 입구는 아주 단단하게 용접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만약 12km 깊이의 암석층을 뚫고 더 깊이 들어갔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통제 불가능한 지각 변동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기술이 훨씬 더 좋아졌으니 한 번 더 뚫고 들어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고체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물질은 우리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죠. 이 작고 미세한 먼지 입자는 약 7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먼 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운석을 통해 지구로 운반되었습니다. 운석에는 가끔 태양계 이전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을 가리켜 태양 이전의 알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알갱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알갱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알갱이였습니다. 이 알갱이는 1969년 9월 호주에 떨어졌던 100kg 무게의 머치슨 운석에 들어있었는데요. 이들은 너무 작고 운석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먼저 운석을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뒤 태양 이전의 알갱이가 남을 때까지 산을 이용해 녹였죠. 이는 마치 바늘을 찾기 위해 건초 더미를 태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알갱이가 우주선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조사하면 이 알갱이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우주선은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원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노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원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소의 개수를 세면 알갱이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가 오는 날 바깥에 양동이를 내놓는 것과 비슷한데요. 양동이에 모인 물의 양을 확인하면 이 양동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비에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연구팀은 알갱이에서 발견된 헬륨-3과 네온-21을 조사하여 알갱이의 나이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알갱이들은 46억 년에서 49억 년 정도의 나이였지만 그 중에는 55억 년 이상 된 것들도 일부 있었죠. 연구팀은 46억 년에서 49억 년 된 알갱이 대부분이 수명이 다한 별이 폭발할 때 형성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많은 별들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알갱이를 만들어낸 별이 형성된 시기를 약 70억 년 전으로 추정했죠. 이 별이 폭발할 때 이러한 알갱이들이 형성되어 우주로 날아가 응축되었으며 먼 훗날 머치슨 운석과 합쳐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은하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일정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70억 년 전에 형성된 별에서 나온 이 알갱이 덕분에 별이 형성되는 시기가 불규칙하다는 가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별들이 탄생했었고 또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건데요. 이는 지난 50년 동안 관측되었던 지구의 자전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내게 될 2021년의 하루는 작년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시간, 초로 환산하면 약 86,400초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대체적으로 일관적인 편이지만 환경에 따라 그 속도가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압이나 바람, 해류 및 핵의 이동 등에 따라 조금씩 속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전 속도의 변화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과학적 표준 시간인 협정 세계시에서는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죠. 협정 세계시는 세슘 원자의 진동 주기를 이용하는 원자시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 협정 시와 지구 자전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 태양시의 시간 차이가 0.4초 이상 벌어지게 되면 협정 세계 시를 수동으로 조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시간의 조정은 6월이나 12월 말에 윤초를 추가하여 평균 태양시와 원자시를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윤초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더하거나 빼는 1초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자전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윤초를 주기적으로 계속 추가시켜 왔었습니다. 과학자들은 1972년 이후 평균적으로 약 1년 반에 한 번씩 윤초를 추가시켰죠. 가장 최근에 윤초가 추가된 것은 2016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윤초를 빼야 될 상황이 오게 생겼습니다. 즉 지금의 1년 시간에서 1초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의 지구 자전 시간이 평균 0.05밀리초 더 짧아져서 1년 전체를 보면 약 19밀리초 정도가 더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이미 2020년부터 점점 빨라지고 있었는데요. 2020년 7월 19일에는 86,400초에서 정확히 1.4602밀리초가 더 짧았었습니다. 이날은 관측 역사상 지구의 자전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날이기도 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2021년이 역사상 하루가 가장 짧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의 인력이나 강설량 및 산의 침식 등이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행성의 질량 변화, 즉 지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질학적 변화가 자전 속도를 빨라지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유 어떻든 간에 하루의 시간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통신 어플리케이션과 위성 통신 등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일부 과학자들이 현재의 시간 측정 방식에서 평균 태양시를 빼고 원자시만을 이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게 된 이유가 온난화 때문이라면 앞으로도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계속 빨라지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라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